자,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하락형 쐐기에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뒤로 자빠지면서 엉덩이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때는 8,000불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코인 마켓캡 상에서는 8,313불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말도 할 거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가장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단추는 국내 뉴스로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처럼 중앙은행도 저성장, 저물가 환경에서의 통화정책 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의 구조적 변화 지원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정책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으로서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도 이 디지털 화폐를 좀 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일단 도입돼야 중간에 새 나가는 돈들을 다 막을 수가 있겠죠.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 각 부처별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경로들이 전부 다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디지털 화폐 나으면 도움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드디어 소프트뱅크와 라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는 합의서를 18일 체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결이 된 상태죠. 이에 대해서 야후재팬과 라인은 각각 타오타오, 비트맥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양사의 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 통합되게 된다면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회사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백날 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이 네이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딱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 말이죠. 자, 이 두 회사의 경영 통합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 불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소식이 좀 몇 가지가 나와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최근 중국 내에서는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전국 3개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예금 인출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행의 현금 부족 상태가 심각하며 금융위기 등 각종 위기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미국 사우스캐롤포니아 대학의 셰텐 교수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두 곳에서 잇따라 뱅크런이 발생한 것 외에도 허베이, 저장 등 지역에서 거액 현금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현금 유통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은행의 요구 불예금 인출과 더불어서 대규모 도산이 시작됐다. 중국 금융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일 수 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중국 중앙은행이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시민들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제한을 한다. 이 굉장히 뭔가 꺼림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중국 관영, 중국 중앙방송 CCTV가 그들의 시사 프로그램 초점 취재, 한국으로 치자면은 추적 1시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블록체인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가운데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약 32,000여 곳,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10%도 안 된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중국에도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한 비인 크립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거의 1시간 동안 블록체인을 집중 조명하면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이런 점은.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ICO를 불법 폰지, 금융사기, 불법 증권 등으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을 까지는 않았다. 중국의 사람들이 양파를 까듯이 암호화폐를 깠는데 비트코인은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자, 한편 도비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분 중국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중국은 어떤 공적인 개방형 암호화폐도 일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아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항상 블록체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산업 리스트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뺀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이 비트코인이라는 황금 열차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메인의 잔쿼탄. 최근에는 비트메인의 산하 기술 개발 회사인 싼 펑커지에서조차 내쫓겼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개털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우지한이가 그냥 성깔난 고양이 마냥 핥혀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까대는지, 혹시 우지한의 여자친구를 훔친 것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지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자 펀드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의 소속 연구원이 그린, 빔 등 이런 프로젝트들이 익명성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위해서 사용 중인 민불윈불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지금 민불윈불을 사용을 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소속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당 $60의 아마존 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서 실시간으로 96%의 그린 거래 관련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해당 결함을 고칠 방법이 없다. 익명성 분야에서 민불이 더 이상 G캐시나 모네로의 대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찰리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개발이 한창 중인데 잘못하면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재단 컨센서스의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분산화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는 달리 규제 당국과 뭔가를 협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관련 기술은 증권법을 준수하는 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좋은 마케팅 프로젝트와 좋은 경쟁사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봤을 적에 좋은 마케팅 프로젝트는 트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상적인 프로젝트들은 폴카닷, 디피니티, 테조스, 알고랜드, 아발렌치 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당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번주에 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했었던 이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암호화폐 관련된 계좌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전면 부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몇 가지 특허 신청을 낸 것이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히려면 좀 일찍 좀 밝혀라 이 자식들아.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좀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정정 보도들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떠들썩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팔의 전 CFO, 어떻게 보면 꽤 잘 알려진 이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가 20년간의 고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좌를 닫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계좌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전에 구매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제로 이 사람의 계좌를 해지한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겠죠. 저 사람이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스틴 선도 거들게 되는데요. 저스틴 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8년째 고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스틴 선의 계좌도 이유 없이 동결을 시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OKX CEO 그리고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기존 은행을 버리고 암호화폐로 갈아탈 순간이다. 비트코인은 절대로 당신의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스무리한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한데요. 은행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거나 뭔가 의심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언제든 동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포테이토가 올해 결제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도입한 5가지 산업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산업,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과학기술, 식품공업, 자동차 산업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결제가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5명이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제안을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와이즈는 신청한 적이 없답니다. 재검토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 아니 이거 설마?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마켓 분석업체 롱해시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2017년도 비트코인 강세장에 테더가 개입했다는 가설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테더 구매력이라는 지수를 추산했는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테더에서 시작된 시장 조작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하락장일 때 그 지수가 높았고요. 상승장일 때는 그 지수가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상황이. 자, 아무튼 이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따라서 시민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HSBC 은행 같은 경우는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들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현금을 인출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금 사용을 피하려는 수요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홍콩 현지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이란,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에서도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토시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었던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이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마법의 똥대포는 요즘에 뭐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최근에 분석을 하나 올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분석이랄 것까지는 없고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제 전 고점이죠. 13,800불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50일 이동평균선도 뚫리게 되었다. 만약에 이 50일 이평선 위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6,600불까지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마법의 똥대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괜히 똥이겠습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었죠. 곧 있으면 이 지지선 뚫리고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불안하네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올려주지는 않을까요? 이때쯤 하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말 그대로 비교해주는 그런 차트를 또 올려줬는데요. 파란색이 2012년에서 15년, 빨간색이 2016년에서 19년, 그리고 이 점선은 200일 이평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떡상가지야. 일단 가장 바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일 것입니다.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마다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현지 시각 롱숏 비율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비트맥스에서만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트맥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우세한 그런 포지션이고요. 근데 비트맥스에서 돈이 워낙 많이 롱에 걸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롱이 아직도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때쯤이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2배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비트맥스는 삐까삐까한 그런 모습.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튀게 될 것인가? 불안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몇몇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을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만 불부터 30만 불까지, 22만 5천 불까지 굉장히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심을 먼저 확고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30만 불까지 나중에 간다라고 치면은 지금 몇백 불 떨어지는 거 나중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겠죠. 정말 이 비트코인이 로켓처럼 발사돼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날 한번 기다려보면서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편 한 편 봐주시는 광고에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